강원도 홍천 깊은 산속. 인적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발견된 건 낡고 허름한 움막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발의 노인 두 분이 계셨지요. 남자 노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여자 노인은 그런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7년 전 아들을 해치고 100억 원을 들고 사라졌다던 그 노부부. 세상 사람들이 폐륜의 상징이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움막 바닥을 파헤치자 썩어가는 가방 속에서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억 원. 17년 동안 거의 손 떼지 않은 채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겁니다. 노부부는 그 많은 돈을 두고 산나물과 빗물로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분은 돈을 쓰지도 않고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낸 걸까요? 그리고 움막에서 50m쯤 떨어진 곳,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듯한 작은 봉분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999년 10월 15일 아침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의 한 주택께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박미영 씨, 39살의 평범한 주부였지요. 그녀의 남편 정태수 씨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사업차 외박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처음이에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수 씨, 45살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사업가였지요. 당시 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움직이는 자금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다니.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정태수 씨의 부모님도 같은 시기에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 정만호 씨, 72살, 어머니 김순자 씨, 70살. 두 분은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런데 두 분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수 씨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단 사흘 동안 인출된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측에서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은행 창구, 화면 속에는 노부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만호 씨와 김순자 씨, 두 분이 직접 돈을 찾아가는 장면이었지요. 수사관이 박미영 씨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시부모님 맞으시죠? 박미영 씨는 영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설마 시부모님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다정하던 시어머니, 말수는 적지만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던 시아버지, 그 두 분이 아들의 돈을 빼돌렸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찰은 곧바로 노부부를 중요 참고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요. 공안과 항만에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부부의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10월 14일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100억 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세 사람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처럼. 수사본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노부부가 돈을 들고 도주한 걸 보면 뭔가 꺼림칙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불길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아들은 사라졌고 부모는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듯 했지요. 그러나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씨의 가족,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태수 씨 가족의 속사정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가족. 그러나 그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갈등이 숨어 있었지요. 경찰은 먼저 주변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태수 씨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의 이웃 이정숙 씨. 63살의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이 부모님 댁에 오면 자주 큰 소리가 났어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벽이 얇아서 들리더라고요. 빨리 요양원 들어가시라고,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말들이었어요. 이정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경찰은 정태수 씨의 사업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경기도 일대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토지 매입에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자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었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눈을 돌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재산이었지요. 정만호 씨와 김순자 씨. 두 분은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시골의 땅 몇 필지, 그리고 은행에 예금도 적지 않았지요. 정태수 씨는 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은 우리가 평생 살 곳이야. 팔 수 없어. 너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돈까지 건드리지 마라. 정만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정태수 씨는 다른 방법을 꺼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사실상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정태수 씨의 누나 정은주 씨에게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생이 부모님한테 심하게 굴었어요. 나도 몇 번 말렸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정은주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은주야, 태수가 우리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 이 나이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냥 우시기만 했어요.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경찰 수사관들은 이 증언들을 종합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사업 자금이 급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노렸다. 부모님은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심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정태수 씨는 사라졌다. 노부부는 아들 계좌에서 100억 원을 빼내들고 자취를 감췄다. 수사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황상 노부부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돌린 건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형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수사 방향이 정해진 것이지요. 경찰은 정만호 씨와 김순자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네 부모가
아들 돈 빼돌리고 도망갔대.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 그 나이에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러나 정은주 씨만은 끝까지 부모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사신 분들이에요. 동생한테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요.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냉담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영상에 다 찍혀 있잖아요. 시신만 찾으면 사건은 끝납니다. 그렇게 수사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을 해치고 돈을 들고 도주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노부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해외로 나간 흔적도 없었고 국내 어디에서도 목격담이 나오지 않았지요.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70이 넘은 노인 두 분이 말이에요.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태수 씨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 노부부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 인력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았지요. 자식 해치고 100억 들고 도망간 폐륜 노부부. 그것이 정만호 씨와 김순자 씨에게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과연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시간은 참 무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도 세월 앞에서는 결국 잊혀지게 되지요. 정태수 씨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 노부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태수 씨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요.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서류는 미제 사건 보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2004년 사건 발생 5년째 되던 해, 아내 박미영 씨는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 동네에 있으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박미영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남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걸까? 누나 정은주 씨는 끝까지 부모님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경찰서를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고 탄원서도 냈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정은주 씨는 혼자서 부모님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요양원과 경로당을 돌아다녔고 산골 마을까지 수소문했지요.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도 지쳐갔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졌습니다. 자식 재산 뺏으려다 들통나니까 아들 해치고 돈 들고 도망간 노부부.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가끔 그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집 얘기 들었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했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두 분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채로요.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이곳은 해발 800m가 넘는 깊은 산골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겨울이면 눈에 파묻혀 고립되기도 하는 오지 중의 오지지요. 4월 어느 날 측량사 김동호 씨가 이 산에 올랐습니다. 43살의 그는 임야 경계 측량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좌표를 따라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김동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지요. 숲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비닐과 나무로 엮어 만든 구조물, 작은 움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살 리가 없는데. 김동호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두 분이었지요. 남자 노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자 노인은 그런 남편 곁에 앉아 물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김동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노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호 씨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구조대 불러드릴게요.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산이 험해서 차가 올라갈 수 없었기에 구조대원들이 직접 걸어 올라갔지요. 노부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조회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화면에 떠오른 정보. 정만호, 2016년 현재 89세. 김순자, 2016년 현재 87세. 1999년 10월 아들 정태수 씨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전국 수배 중.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7년 전에 사라진 그 노부부가 여기 있었던 겁니까? 소식은 빠르게 경찰 본부로 전해졌습니다. 특별 수사팀이 급히 구성되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발견된 그 움막, 그리고 그 주변에서 드러난 것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17년간 감춰져 있던 비밀. 이제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17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발견되었으니 당연한 조치였지요. 수사팀은 노부부가 발견된 산속 움막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4월 23일 수사관들이 강권도, 홍천군 내면의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뒤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지요. 1시간 넘게 산을 오르자 드디어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움막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비닐과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지붕, 바닥에는 낡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요. 한쪽 구석에는 녹슨 냄비와 깨진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이런 곳에서 17년을 사셨다고요? 젊은 수사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인 강민수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나물 뜯어먹고 빗물 받아 마시며 버틴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지요. 수사팀은 움막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수사관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이쪽 좀 보세요. 움막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뭔가 있었지요.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흙을 쌓아 올린 듯한 무덤. 그 앞에는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 돌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수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봉분을 파봅시다. 조심해서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뼈만 남은 상태였지요. 유골은 수습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태수. 17년 전 실종된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드디어 시신이 발견된 것이지요. 그런데 수사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움막 안쪽 바닥을 파헤치자 무언가 묻혀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가방 여러 개. 그 안에서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돈다발이 끝없이 나왔거든요. 10,000원권 다발들. 습기에 젖어 일부는 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어봐야 알겠지만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100억 원. 17년 전 노부부가 인출해간 그 돈이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노부부는 그 많은 돈을 땅에 묻어두고 산나물과 빗물로 연명하며 살아온 것이지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억 원이 있으면서도 쌀 한 포대 사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신 겁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부부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이틀 뒤 병원. 김순자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87세의 고령에 오랜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요. 남편, 정만호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거든요. 강민수 경감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돌리셨지요. 물어보세요.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움막 근처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드님, 정태수 씨의 유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죽인 거니까요. 경감은 숨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태수 돈이니까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할머니, 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0월 12일 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 할머니는 천천히,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10월 12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아들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 밤에 웬일이니? 김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대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정만호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수야, 술 먹고 왜 이러느냐. 조용히 해라. 이웃들 다 듣겠다. 듣게 놔둬요. 다 알게 놔두라고요. 태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라니까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이 녀석아, 우리가 왜 요양원을 가느냐. 우린 아직 멀쩡해.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두 분이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못하잖아요. 태수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대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근데 왜 안 팔아요? 이 집은 우리 집이야. 평생 살 집인데 왜 팔아? 아, 진짜.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요. 이 녀석이. 정만호 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72살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만둬. 태수야, 그만둬. 김순자 씨가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그러자 태수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빠져요. 김순자 씨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지요. 그 순간 정만호 씨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그 양반이 그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뭔가가 끊어진 것이지요. 거실 한쪽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정만호 씨가 무릎이 안 좋아서 쓰던 것이었지요. 그는 그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놈아!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했지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거실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텔레비전 받침대에 날카로운 모서리였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수야? 김순자 씨가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일어나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만호 씨도 다가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야, 태수야. 야. 아들의 머리 밑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많이. 여보, 119 불러요. 빨리. 김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만호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김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여보. 왜 그래? 빨리 불러야지. 잠깐만요. 잠깐만. 김순자 씨는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영감. 김순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숨을 안 쉬어요. 정만호 씨가 아들의 코 밑에 손을 대 보았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보? 어떻게? 김순자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수를 죽였어. 정만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김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신고하면 안 돼요. 뭐라고? 신고하면 영감이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감옥 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와도 살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만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교도소에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감!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도 생각해야 해요.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동생 죽였다고 세상에 알려지면. 며느리랑 손주들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 떨면서. 그리고 새벽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숨기기로 한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기로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김순자 씨가 걱정했습니다. 정만호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가져가자. 네? 태수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뺏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무슨...
생각해봐. 우리가 도망간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를 거야. 김순자 씨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 말에 일리가 있었지요. 사고였다는 걸 알리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과의 갈등, 그날 밤의 다툼,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지겠지요. 그러면 가족들이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악인이 되는 게 나았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해친 나쁜 부모. 그렇게 세상이 믿게 하면 적어도 사고의 진상은 숨길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피해자 가족으로 살 수 있었고요. 그 돈은 나중에 돌려줄 거야. 정만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든 며느리한테 전해지게 할 거야. 어떻게요? 방법은 생각해보자. 일단은 숨어야 해. 그날부터 노부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 밤 아들의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밤새 운전해서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갔지요. 인적 없는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삽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묻고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만호 씨가 흐느꼈습니다. 용서해라. 제발 용서해라. 김순자 씨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요. 그 뒤 사흘 동안 노부부는 전국을 돌며 돈을 인출했습니다. 태수 명의의 계좌에서 10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지요. 은행 영상에 찍힐 것을 알면서도요. 아니, 오히려 찍히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묻은 바로 그 산으로요. 여기서 살자. 정만호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 곁에서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김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노부부는 손수 움막을 지었습니다. 비닐과 나뭇가지를 엮어서요. 부족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땅에 묻었습니다. 자신들은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 돈은 우리 거 아니야. 정만호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 거야.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알아요. 영감. 나도 알아요. 그렇게 17년을 살았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뜯었습니다. 여름에는 계곡 물을 떠다 마셨지요. 가을에는 도토리와 밤을 주었고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움막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버텼습니다. 몇 번이나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강민수 경감이 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면 됐잖습니까? 돈도 있으셨고.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태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죽인 아들이에요. 차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곁에는 있어야 했어요.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강민수 경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그 돈 며느리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요? 네, 그리고 손주들한테요. 원래 그 아이들 줄 돈이었어요. 17년이나 늦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한테, 손주들한테 전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강민수 경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진행했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태수 씨의 유골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개골 후면에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직접 타격이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충격과 일치하는 형태였지요. 또한 노부부의 옛 아파트에서 확보해 두었던 증거물도 재분석되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서 검출된 미세한 혈흔. 17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이번에 정태수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론은 이랬습니다. 정태수 씨의 사망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 아버지 정만호 씨가 아내를 보호하려다 아들을 한 차례 가격했고 그 충격에 아들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우발적 사고였다. 정당방위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치사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부부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죄, 증거를 인멸한 죄, 수사를 방해한 죄. 이 혐의들은 분명히 존재했지요. 검찰은 노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시신유기죄와 증거인멸죄. 하지만 기소와 함께 검찰은 이례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17년간 아들의 무덤 곁에서 오로지 참회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대지 않고 산나물과 빗물로 연명하며 스스로를 벌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합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제3부. 법정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순자 할머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계셨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피고인 정만호. 두 피고인은 1999년 10월 12일 아들 정태수의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정태수는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 정만호의 행위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태수의 사망은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낙상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17년간 아들의 무덤 곁을 지키며 스스로를 벌해왔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은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실형 선고 시 사실상 옥사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순자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만호에게는 동일한 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 집행을 정지합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형을 면한 것이었지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같은 말을 되뇌셨지요.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주 씨였습니다. 노부부의 딸. 그녀는 17년 동안 홀로 부모님의 결백을 믿어왔지요. 엄마. 정은주 씨가 피고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법원 직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짓으로 허락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됐어요. 은주야, 은주야.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였습니다. 정태수 씨의 아내. 이제는 56살이 된 그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순자 할머니가 법원 문을 나서다가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영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미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하지 마세요. 박미영 씨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어머니. 미안하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태수를, 내 아들을 내가... 박미영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17년 동안 시부모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돈을 들고 도망간 나쁜 사람들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산속 움막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지팡이와 깨진 그릇들, 빗물 받던 양동이와 널어 말린 산나물, 그리고 태수야 미안하다 라고 새긴 돌. 그분들도 벌을 받으며 사셨구나. 17년 동안 나보다 더한 지옥에서 사셨구나. 어머니. 박미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워했어요. 17년 동안요. 당연하지. 당연히 미워해야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미워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박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그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들도 17년을 벌받으며 사셨잖아요. 이제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정만호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곁에는 아내 김순자 씨와 딸 정은주 씨가 있었습니다. 영감, 정신 들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받았어요. 우리 안 잡혀가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내 아버지가 미안하다. 고생 많이 시켰다. 정은주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정태수 씨의 자녀들, 손자 정현우 31살, 손녀 정수빈 28살. 두 사람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용돈 주시던 할아버지, 맛있는 거 해주시던 할머니. 그 뒤로 17년 동안 두 분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손자 현우가 침대 곁에 다가왔습니다. 저 현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정만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컸어. 떨리는 손을 들어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워해도 돼. 당연히 미워해야지.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할아버지. 현우가 할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현우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던 아버지. 엄마가 많이 울던 기억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야.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수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제 용서하고 싶다고. 수빈아. 저희도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 안 해요.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17년의 오해, 17년의 원망, 그것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정만호 할아버지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얼굴로 떠나셨지요. 89세. 험난했던 삶의 마지막은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 정태수 씨의 유골도 함께 이장하여 나란히 묻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서 함께하게 된 것이지요. 김순자 할머니는 딸 정은주 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창계는 아들 정태수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100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돈은 원래 정태수 씨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세금과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돈은 노부부의 뜻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일부는 며느리 박미영 씨와 손자 손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부부가 17년 동안 지키고 있던 그 마음. 이 돈은 태수 거야. 나중에 며느리와 손주들한테 줘야 해. 그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것이지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노부부가 직접 기부처를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일이 다른 집에는 없었으면 해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야 하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 노부부가 17년을 살았던 그 산속 움막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움막은 철거되었고 자연이 다시 그 자리를 덮었지요. 다만 한 가지, 그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세운 것이지요.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들을 사랑한 부모가 17년을 울었다. 바람이 불면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석 위에 떨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는 것처럼. 세상에는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지요. 악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이 아파하고 있었던 경우. 정만호 씨와 김순자 씨, 두 분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자신들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지요. 17년의 침묵.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경기도 안양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한 남자가 투자자 47명에게서 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아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피해자들은 분노했고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가족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해외로 도주했다고 믿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가을 충청북도 충주의 한 폐농가 철거 현장. 시멘트로 덮인 지하 창고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3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의 주인은 놀랍게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망친 줄만 알았던 사기범 일가족. 그들은 대체 왜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살아온 한 남자. 그의 치밀한 범행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996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던 1203호 박종수 사장이 사흘째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차도 그대로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지요. 검은색 그랜저였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랍니다. 아니, 이 양반이 어디 간 거야? 최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 사장은 원래 빠듯하게 시간 맞춰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안양의 한 사무실 건물 앞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어딨어요? 연락이 안 돼요. 성원건설 사무실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종수 사장이 진행하던 용인 소재 리조트 개발 사업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리조트 개발 붐이 한창이던 때였지요. 전국 곳곳에 콘도며 골프장이며 들어선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3월 말에 약속한 첫 번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4월 초부터 박 사장의 연락이 끊겼고요. 사무실 전화는 받지 않고 집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삐삐를 쳐도 회신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며칠 연락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었어요.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텅 빈 책상과 서류 몇 장만 남아 있었어요. 금고는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지요. 사기야, 사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출동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투자자 47명, 피해 금액 총 198억 원, 한 사람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1억 원 안팎이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친척에게 빌린 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없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결혼 자금까지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했어요. 수사관들이 박종수의 아파트를 찾았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 일부가 사라진 것 외에는 가구가 그대로였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부부가 아들을 가운데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영, 당시 49살, 아들 박준호, 당시 24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참이었다고 해요. 세 식구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출국 기록은 없었어요. 박종수 명의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보니 약 2주 전부터 현금이 조금씩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출은 4월 10일 안양의 한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였지요.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공항, 항만, 고속버스터미널에 사진이 배포되었어요.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 일가족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제보는 여러 건 들어왔지만 전부 헛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봤다, 제주도에서 봤다, 중국으로 밀항했다더라.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는 잡히지 않았지요. 얼굴을 뜯어 고쳤을 거야. 가짜 여권으로 빠져나갔겠지. 200억이면 동남아 가서 왕처럼 살겠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직접 수소문에 나섰어요.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지요. 유재광, 당시 48살이었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업을 하던 그는 박종수와 오래전부터 거래해 왔다고 했어요. 이번 리조트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 사장을 믿고 주변 분들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유재광은 피해자 대표를 자처하며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방송 인터뷰에도 여러 번 나갔지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분노를 토해내는 그의 모습은 당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박종수,
그 인간 꼭 잡아서 천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유재광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을 때 시청자들은 모두 그의 편이었어요. 악독한 사기꾼에게 속은 불쌍한 피해자,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여름,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박종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으로, 사라진 일가족은 야반도주한 것으로 정리되었지요.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충격의 병을 얻었고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빚더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박종수 일가족을 악인으로 기억했습니다. 200억을 들고 도망친 파렴치한 가족,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나쁜 사람들. 그것이 15년간 모두가 믿어온 진실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진실, 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진 일가족이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면요. 그리고 그 범인이 15년 동안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우리 곁에서 멀쩡히 살아왔다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10일 박종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진실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손 안의 작은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예전 일을 점점 잊어갔지요. 박종수 일가족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억 사기 사건은 이제 가끔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에서나 언급될 뿐이었어요. 도주한 사기범으로 기억된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지요. 하지만 잊힌 사건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2011년 9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노읍면 산자락 아래 한적한 시골길이 이어지는 곳이지요. 논밭 사이로 낡은 농가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는데 대부분 빈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어르신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 포클레인 기사 정 씨는 오래된 농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이었어요. 잡초가 지붕까지 뒤덮었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내렸지요. 마당에는 녹슨 농기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어요. 소유주가 관리를 전혀 안 해서 군청에서 위험 건물로 지정했고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는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본체는 이미 허물었고 이제 뒤쪽 창고만 남은 상태였지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창고 바닥을 파헤치던 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거 뭐야? 포클레인 삼날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돌덩이인가 싶어 다시 파봤는데 이상했어요. 돌이 아니라 시멘트였거든요. 기계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 보니 흙 아래로 회색 시멘트 층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주변 땅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굳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부어놓은 것처럼 보였지요. 표면이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거든요. 작업을 멈추고 범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시멘트 층은 약 3m 곱하기 2m 크기의 직사각형이었어요. 마치 커다란 뚜껑처럼 무언가를 덮어놓은 것 같았지요. 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철거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창고 바닥에 왜 이렇게 시멘트를 부어놨을까? 보통은 그냥 흙바닥이거나 콘크리트를 깔아도 얇게 까는 게 전부인데 이건 두께가 상당해 보였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시멘트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들 말입니다. 설마... 정 씨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충주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멘트층을 살펴본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연락이 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 하얀 작업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을 둘러쌌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동 공구로 표면을 갈아내고 조금씩 깨뜨려 나갔지요. 혹시 모를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시멘트층이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 아래로 깊이 약 1m, 반의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구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유골은 상당히 부식된 상태였지만 형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살펴본 결과 성인 남성 2명과 성인 여성 1명으로 추정되었지요. 함께 발견된 유품들이 있었어요. 부식된 손목시계 2개, 사가버린 구두 밑창, 그리고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 하나. 신분증 자체는 거의 사가 없어졌지만 케이스 안쪽에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 수사관 1명이 중얼거렸어요. 박종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200억을 들고 사라진 사기범. 지금까지 해외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설마 이 유골이 그 사람인 걸까요? 유골은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비교 대상이었지요. 박종수 본인의 DNA는 당연히 없었고 가족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종수의 친형인 박종민 씨를 수소문했어요. 박종민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구부정한 허리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지요.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요? 설마요? 그놈은 돈 들고 튄 놈인데.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15년 전 동생이 사라진 뒤 박종민 씨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요. 내 동생이 사기쳤으니 네가 물어내라 는 협박도 받았어요. 결국 하던 사업을 접고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졌고 동생과는 완전히 의절한 상태였지요. 아니, 의절이라기보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였어요. 형사님, 그 인간 찾으면 저한테도 연락 좀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박종민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생 분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유골이요? 네. 충북 충주의 한 폐농가에서 세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종민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줄만 알았는데 죽어 있었다고요? 그것도 15년 전부터?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박종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심경이었겠지요. 원망하고 미워했던 동생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있었다니. 2주 후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 3구는 박종수, 김미영, 박준호 일가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가 일치했어요. 오차범위 없이 확실한 결과였지요. 15년간 해외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기범 일가족. 그들은 사실 충북 충주의 폐농가 지하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곳을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서 도망쳤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도주 사건이 아니었어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종수 일가족 3명을 죽이고 시신을 이 외진 농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완벽하게 감춰왔던 거예요. 대체 누가? 왜?
충북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15년 전 사건 기록이 창고에서 다시 꺼내졌지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들이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폐농가의 소유자였어요. 대체 이 농가는 누구 것이었을까요? 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걸까요?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해당 농가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원래 1985년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처음 주인은 마을에 살던 농부였는데 1991년에 이 농가를 떠났습니다. 이후 몇 번 주인이 바뀌었고 1993년에 한 번 소유권이 이전되었지요. 1993년 당시 매입자의 이름. 수사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재광. 그 이름을 본 순간 수사관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15년 전 사건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피해자 명단, 진술 조서, 언론 보도자료. 있었습니다. 유재광. 당시 48살, 건설 자재 납품업, 12억 원 투자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대표. 15년 전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박종수를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농가의 주인이었습니다. 박종수 일가족의 유골이 묻혀있던 바로 그 농가이요. 우연일까요? 수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15년 전 피해자인 척했던 그 남자. 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했습니다. 유재광. 그는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수사팀은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유재광. 수사팀은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3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먼저 기본적인 신상부터 확인했어요. 주민등록 열람, 부동산 등기, 사업자 등록 내역.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지요. 유재광은 1996년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뒤 건설 자재 납품업을 접었다고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작은 식자재 유통업으로 업종을 바꿨고 2005년에 그것마저 정리했지요. 이후로는 별다른 사업 없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년이었어요. 수원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출가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는 여느 어르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주의 농가였어요. 유재광은 1993년에 이 농가를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안양에서 건설 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충주까지 와서 농가를 산 거예요. 왜 샀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매입 목적은 별장 및 귀농 준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유재광은 이 농가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입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정이나 수도 사용량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요. 농사를 지은 흔적도 건물을 수리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냥 사놓고 18년간 방치한 겁니다. 별장이라면서요? 귀농 준비라면서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땅을 왜 샀을까요? 그것도 사업장에서 한참 떨어진 충북 상골에. 더 이상한 건 매입 시점이었어요. 1993년이면 박종수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입니다. 유재광은 이미 그때부터 이 농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대비하듯이요. 두 번째는 1996년 당시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팀은 15년 전 사건 기록을 꼼꼼히 다시 읽어봤어요. 유재광은 피해자 명단에 12억 원 투자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요. 당시 피해자 47명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액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투자금 출처가 명확했어요. 은행 계좌이체 내역이 있거나 차용증이 있거나 최소한 통장 사본이라도 있었지요. 박종수에게 돈을 건넨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재광은 달랐어요. 그의 진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 12억 원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음. 현금으로요? 12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요? 1996년 당시에도 그 정도 금액이면 보통 계좌이체를 하거나 최소한 자기 압수표를 끊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세는 것만 해도 한나절이 걸릴 양이었지요. 그런데 유재광은 아무 증거도 없이 현금으로 줬다. 고만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47명의 진술을 일일이 검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재광은 피해자 대표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경찰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의심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건 명백히 이상했어요. 정말로 12억 원을 투자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유재광의 1996년 전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지요. 15년이나 지난 기록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부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은행들이 전산화하면서 옛날 기록을 백업해둔 덕분이었지요. 자료를 분석하던 수사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보세요. 1996년 4월 유재광 명의의 계좌 여러 개로 현금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은 4월 11일이었어요. 박종수 일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이었지요. 그날부터 약 열흘간 현금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4,900만 원씩 23번, 총 합계 약 11억 원. 수사관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어요. 당시에도 금융실명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규모 현금 거래를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었지요.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눈에 띄니까요. 4,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한 건 이런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씩 나눠 넣으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건 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깨끗한 돈이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니까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습니다. 추적하기 어렵게 흩뿌려 놓은 거지요. 수사관이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1996년 4월 11일. 박종수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날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안양의 한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게 마지막 기록이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유재광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현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1996년 4월 유재광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차량 등록 정보까지 모조리 뒤졌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유재광은 당시 1톤, 트럭을 한 대 소유하고 있었어요. 건설 자재 운반용이었지요. 1996년에는 지금처럼 하이패스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기록은 일부 남아 있었어요. 당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전산 시스템 덕분이었지요. 충북 지역 톨게이트 기록을 조회해 봤습니다. 1996년 4월 11일 새벽 유재광 명의의 1톤 트럭이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록이 있었어요. 안양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새벽 2시경에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새벽 5시경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약 3시간!
그 새벽에 그 트럭에 무엇을 싣고 갔다가 빈 차로 돌아왔는지는 명백했어요. 2011년 10월 15일, 경찰은 유재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원의 자택 앞에 수사관들이 나타났을 때 유재광은 막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여느 어르신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지요.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시죠? 유재광 씨 맞으시죠? 충북지방경찰청입니다. 1996년 박종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게 있습니다. 박종수요? 유재광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 사기꾼 잡혔어요?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유재광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행동했어요. 1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온화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조사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유재광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살의 노인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동창회에 나온 것처럼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수사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특별수사팀의 김 반장과 이 형사가 앉았어요. 김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재광 씨, 충주시 노은면 농가 아시죠? 농가요? 유재광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예전에 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왜요? 1993년에 매입하셨더군요. 왜 사셨습니까? 귀농하려고요. 유재광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창 귀농 붐이 불었잖아요. 저도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땅을 봐뒀지요. 근데 한 번도 안 가셨던데요. 뭐 사정이 생겼죠. 1996년에 박종수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여유가 없어졌어요. 귀농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팔자니 값이 안 나오고 관리하자니 귀찮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김 반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농가 창고 바닥 밑에서 유골, 세구가 발견됐습니다. 유재광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유골이요? 세상에. 박종수 씨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허여. 유재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놀랍네요. 그 인간이 거기서 발견될 줄이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누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양반 원수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200억을 사기쳤으니. 유재광은 여전히 피해자인 척 했습니다. 김 반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996년 4월 11일부터 약 열흘간 유재광 씨 계좌로 현금 1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4,900만 원씩 23번, 5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넣으셨더군요. 유재광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어디서 난 돈입니까? 사업하다 보면 돈 오고 가는 게 많잖아요. 그때 자재 대금 받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거둔 것도 있고. 현금으로 11억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공교롭게도 박종수 씨 가족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부터 입금이 시작됐던데요. 유재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연이겠지요?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김 반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재광 씨, 1996년 4월 10일에 박종수 씨 만나셨죠? 4월 10일이요?
네, 박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입니다. 유재광은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전 이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복사된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이 많이 떨어졌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1996년 4월 10일 저녁 6시경 안양시 만왕우의 한 고깃집입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두 남자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당시 이 식당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남아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기대 안 했는데 식당 주인 아들이 보관하고 있더군요. 아버지 가게 추억이라면서. 이 형사가 사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 명은 박종수 씨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분. 유재광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닮은 사람 아닙니까? 감정 결과 동일인으로 나왔습니다. 15년 전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 시절 CC, TV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테이프도 보통 며칠 지나면 덮어쓰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그 테이프가 살아남았습니다. 유재광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김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박종수 씨 가족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유재광 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사람은 사라졌어요. 유재광 씨 소유의 농가 땅 속에서 발견될 때까지. 같은 날 새벽 유재광 씨 명의의 트럭이 안양에서 충주까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톨게이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유재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돌아왔더군요. 그 시간에 충주까지 뭘 하러 가셨습니까? 트럭에 뭘 실었습니까? 유재광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재광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했지요. 하지만 수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재광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1909 10년대 사업 기록, 박종수와의 거래 내역, 주변 인물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당시 성원건설에서 격리로 일했던 여직원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은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기억은 또렷했지요. 유재광 씨요? 그 사람 자주 왔어요. 박 사장님이랑 아주 친했거든요. 어떤 사이였습니까? 글쎄요, 사업 파트너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게 유 사장은 투자자 명단에 없었어요. 네? 리조트 사업 투자자 명단 제가 관리했거든요. 유재광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건 터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했죠. 수사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유재광 씨는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은요. 그 사람은 오히려 박 사장님이랑 뭔가 같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서류 들고 다니고. 같이 한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범 같았다는 거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재광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박종수와 함께 사기를 계획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박종수 일가족을 죽였을까요? 200억 원을 독차지하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2011년 11월 3일 구속된 지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재광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팀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김 반장과 이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갔을 때 유재광의 모습은 보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는 한참 동안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시죠. 박종수 씨와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유재광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유재광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건설 자재 가게를 하고 있었고 박종수는 현장 소장이었지요. 자재 납품하면서 알게 됐어요. 둘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야망도 비슷했지요. 금방 친해졌어요. 박종수는 사람 좋고 말주변이 좋았어요. 누구한테든 신뢰를 줬지요. 저는 반대였어요.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돌아갔지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재광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우리 둘이 손잡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1994년 유재광은 박종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용인에 리조트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리조트와 콘도 개발 붐이 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 검증 없이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리조트를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까?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유재광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용인 땅도, 개발 계획도, 인허가 서류도 전부 유재광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어요.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서류 만들고 투자자 물색하고 돈 관리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박종수는 얼굴이었지요. 박종수는 성원건설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악수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했지요. 수익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습니까? 박종수가 1, 저는 2. 제가 2배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가 다 기획한 거니까요. 2년 동안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가 늘어났어요.